시청자 여러분, 서울경제TV가 벌써 개국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홍현종의 위드인 저희 프로그램도 그동안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을 만나 그들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1시간 와이드 인터뷰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개국 2주년을 맞아 저희 프로그램이 오늘 만날 분은 이번에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했죠. 바로 그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FTA의 중심, 허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죠. FTA 전도사,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손님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광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보통 준비들 해오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별명이 몇 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별명을 다 무시하고 제가 다 어울리는 별명이 뭔가를 생각해봤더니 미스터 FTA.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괜찮으시죠? 괜찮네요. 네. 자, 이제 얘기를, 본부장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참 공격적으로 저희가 그 FTA를 했죠. 네. 그래서, 발효가 확정된 지역, 서명이 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네. 조금 한번 짚어보죠. 지금 네. 발효가 확정된 이유가, 이제 발효가 내년 초겠고요. 내년 그렇죠?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싱가포르, 아세안하고도 이미 돼 있고요. 발효가 네. 됐고, 인도, 칠레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됐거나 혹은 서명이 유력한 데가 지금 미국이 서명된 상태고죠. 예. 페루가 있겠고. 페루가 타결이 됐고요. 그렇죠. 예. 터키, 콜롬비아, 또 호주가 있죠. 네. 호주도 지금 서명이 유력하죠. 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자, 미스터 FTA 우리 김 본부장님한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FTA를 꼭 해야 하는지를 먼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개국 2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바깥 시장을 잘 이렇게 확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끝없이 이제 우리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서도 보면 FTA라는 것이 아주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개방도를 높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글로벌라이즈드 되는 그 지구촌의 경제에서 남의 돈을 갖고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경제를 조금 선진화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적인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인데요. 세 번째는 특히. 근데 뭘 어떻게 하는데 선진화가 된다는 이야기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물건을 사서 남의 나라에 팔고, 그죠?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도 우리 시장에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데 안전하냐는 그런 이제 안전성의 테스트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나라가 그 테스트를 꼭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어준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기업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네, 그렇죠. 거기서 통용돼서 잘 쓰여지는 것이 국경 넘어서 이쪽에 올라오면은 또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럼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그 자체가 이제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너의 테스트 결과를 믿어줄게. 또 그런 요건이 똑같으면은 당신들도 우리 테스트의 요건을 믿어달라. 하면은 그게 훨씬 선진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인데요. 요번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가서 서명을 하게 될 한일 FTA를 요 3가지에 투영을 해서 보면 딱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협정이 아닌가. 우선 엄청나게 큰 27개국으로 구성된 아주 큰 거대 경제권이다. 큰 시장이 있다. 거기에 남들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서 접근을 더 용이할 수 있는 경쟁 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관세들이 많이 내려가니까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둘째, EU가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를 해온
뭐 다른 그 경제권 중에는 제 1등입니다. 지금 한 거의 500억 불이 훨씬 넘는 그런 투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번 협정을 통해서 그런 그 EU의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선진화 그런 것들이 내용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나 한EU라는 그 특정한 그 양자 협정에 보나 뭐 그 세 가지 점에서는 뭐 FTA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 FTA가 우리를 왜 해야 되는가의 당위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EU 얘기를 조금 미리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네.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무튼 현재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EU. 네. 그렇죠? 우리 최대의 교역국, 이 경제 규모로 봐서 EU하고 우리하고의 FTA 그 경제 규모가 세계 최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예, 예. 규모면. 네, 네. 자, 그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고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발효가 되죠. 네. 그죠? 네. 역사적인 의미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그 아셈 정상회의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셈의 A라는 것은 아시아고 E는 이제 유럽의 E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륙과 유럽 대륙의 어떤 연결을 갖자는 것이 이제 아셈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한 EU FTA가 이번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네. 결국 EU가 아시아 국가하고 맺은 첫 번째 FTA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없고, 그죠? 일본도 없고. 일본도 이어가 아직 안 했죠. 인도도 없고. 네. 하여튼 아시아 통틀어 가지고 EU가 맺은 첫 번째. 첫 번째니까 좋게 들립니다.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EU라는 그 유럽 대륙, 이 아시아와의 연결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맺은 FTA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로 등장이 됐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사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워낙 이제 16조가 넘는 27개국의 거대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뭐 우리가 그 EU 시장 안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시장 접근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한다는 거는 네. 그 한국이 뭐 보다 더 큰 시장에서 놀 수 있는 발판을 크게 마련했다는 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FTA라는 게 뭐 어쨌든 일종의 우리가 경제 동맹 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경제 효과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그죠? 네, 네. 뭐 다 이게 결국은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네. 이거 해서 우리나라한테 올 경제 효과, 예컨대 무슨 뭐 교역량이 더 는다든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예. 그 사실은 뭐 활용하기에 나름에 따라서는 그 실제로 도출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어떤 모델에 잡아 넣어가지고 이런 내용이면은 이런 이익이 전망이 된다. 어차피 전망이죠. 예, 가정이. 전망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실천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오래된 한칠레 FTA 지금 5년째인데요. 네. 한칠레 간의 그 양국 간의 교역이 거의 4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20%가 아니고 400%가 늘은 겁니다. 5년간. 예, 5년간에. 그러니까 1년간에 거의 뭐 100%씩 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인도는 올해 1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10개월이 채 되는 거죠. 인도하고의 교역은 인도가 뭐 계속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발효 전에도 성장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성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양국 교역의 성장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분명히 그 FTA를 하면은 양측 간의 교역은 확대되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품의 교환뿐만 아니고 주로 이제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그 개방의 효과로서 상대편에서 투자가 들어오죠. 보통 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주재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제 첫 번째 투자국인데 그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늘어날 거냐는 거는 제가 숫자를 톡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게 지금 네, 양국 양 체제 간 교육 규모가 뭐 한 천억 불 가까이 된다고. 2008년에 거의 1,000억 불 육박을 했죠. 네, 근데 작년에는 한 800억 불까지 내렸고요. 네, 네. 제가 본 데는 뭐 내년 7월 1일 날 발효되면 최소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관세 철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년 안에 많은 부분이 그 관세가 제로가 되거든요. 관세가 EU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주 쪽보다. 그렇습니다. 높죠. 평균 관세가 그렇죠. 한 5.6% 되니까요. 미국이 한 3.5% 되고. 그렇죠. 예. 우리 관세도 많이 내려가고요. 하면
3년 안에 지금 원래 1,000억 불에 간다 보고요. 3년 안에 뭐 한 1,200~1,300억도 가는 거는 뭐 저는 쉽게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시군요. 자, 본부장님 EU하고 이제 FTA 협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한EU FTA가 특히 그 부품 소재 등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여전히 일본이나 일본의 정도가 높죠. 미국도 물론 그렇고 그런 한국 경제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이 보시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그 향후 전망 그런 것으로 인한 뭐 그런 전망을 좀 그 지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예. 우리나라가 뭐 교역하는 그 주요 상대국이 중국, 일본, EU, 아세안 뭐 이렇게 쭉 미국하고 쭉 있는데 조금씩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산품의 경쟁력은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이나 농산물은 가져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큰 구도지만은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는 아주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있죠. 근데 작년 경우에만 해도 뭐 거의 280억 불 적자. 다른 데서 다 벌어가 일본에 다 갖다 준 거는. 그게 특히 부품 소재가 많죠. 부품 소재 200억 불입니다. 아이고. 280억 불 중에 200억 불이고. 또 부품 소재를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져오고만 있느냐.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 소재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도 있죠. 또 우리 투자 기업들이 거기서 우리 걸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품 소재는 역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원천 기술이나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소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직 일본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미처 만들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맞아요.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럼 당장의 교역을 그 일본으로부터 사올 수밖에 없는 부품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유럽에는 제조 능력이나 공업력이 탄탄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뭐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럼요. 거기에 분명히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제품들의 대부분의 관세가 8%거든요. 그러고 그런 관세를 대부분 3년 안에 다 철폐하기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방 결과가 어떤 전망이 도출될 수 있죠. 8%라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 8%가 3년 안에 그 철폐가 된다고 하면은 뭐 상대편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그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사업 구도를 새롭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쪽으로 되면 그 유럽으로서는 뭐 우리하고 조금 더 확대 균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제가 될 테고 또 우리하고 일본에서도 뭐 적자 구조를 다소나마 시정할 수 있는 뭐 그런 하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 분야가 본부장님 아무래도 기계, 독일로 대표되는 기계 있고 정밀화학 같은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아요. 기계, 부품, 그다음에 화학, 금속, 그다음에 섬유도 뭐 첨단 소재 섬유 그런 것들도 있죠. 자, 우리가 지금 EU하고 FTA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EU하고 FTA를 타결이 돼서 이렇게 내년 발효를 앞두면은 미국이 어쨌든 지금 아직 우리 지금 미국 진행 중인데 여기에 영향을 안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 다음 달 오시죠? 네. 미국 측이 뭐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분명히 뭐 어떤 시장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땅덩이 작지만 상당히 이제 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누가 더 유리한 입지를 누가 더 빨리 구축을 하느냐 이런 거는 상당히 경쟁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한EU가 저렇게 날짜를 박아서 발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미국도 좀 속도 있게 좀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뭐 자극이 생각을 되겠죠. 예. 그 뭐 최국 대우 같은 문제에서도 아마 조금 이렇게 선호 앞뒤에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그게 달라지죠, 그죠? 예, 달라지는데 뭐 EU가 빨리 간다고 해서 미국이 꼭 그대로 달라고 하도록 내용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구성을 하면은 뭐 꼭 FTA 컨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적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거는 이쪽에 잘해줬으니까 이쪽도 무조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죠. 오바마 대통령 다음 달에 오시는데 그 전에 추가 실무
협의가 좀 있죠? 뭐 10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직 뭐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본부장님, 그 USTR 대표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만나시는 건가요? 뭐 저쪽에서 제 이름을 자꾸 거명을 하면서 예. 해야 그게 되겠다고. 아직 확정돼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아직 뭐 날짜는 그러시군요. 유동적. 근데 반드시 하긴 하겠죠. 뭐 10월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오시기 전에 사전에 그렇죠. 네. 신부자들끼리. 본부장님 그 미국 내 뭐 사정을 고려할 때 어쨌든 한미 FTA 추가 협의 과정이 불가피하겠죠, 그죠? 뭐 추가 협의라고도 명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협의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면 추가 협의라고. 그렇죠. 저는 그걸 어떻게 뭐 이름을 붙이느냐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협의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이게 FTA 좀 조속하게 체결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다뤄지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어떤 걸까요? 간단합니다. 네. 그 우선 내일이라도 뭐 빨리 하려면 네. 원래 합의한 내용 그대로 가면은 뭐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면 되죠. 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문제고 이러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니까 이러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야 되죠. 네.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 그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 혹시 그 듣기 좀 깝깝한데 뭐 이런 게 혹시 문제냐 아니면 이게 문제냐 하고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뭐 결자해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들고 와야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보건대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법을 가져와야 될 텐데요. 물론 그 해법을 제가 그대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한테 수용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큰 프레임을 정해놓고 제가 협의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미국 쪽의 어떤 그 조속한 그 FTA 그런 바램 같은 것이 뭐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어졌나요? 어떻죠? 네, 작년 이맘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 그렇군요.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특히 그 민주당 의회가 되면서 뭐 지금도 이제 11월 2일 날 곧 이제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라고 하지만 우리식 총선입니다. 그렇죠. 435명 하원 의원이 다 바뀌니까요.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선거 대상이니까 총선인데 이 선거를 앞두고는 참 많은 이슈가 이렇게 정치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어떤 꿋꿋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기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진행되는 저 선거에서도 보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미국이 자유교역을 하고 교역을 확대를 하면서 이것이 미국 경제에 좋았냐, 또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됐냐, 또는 미국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됐냐, 뭐 이런 거를 화두로 꺼내고 선거 유세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있고. 네. 근데 여론조사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하여튼 과반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그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게.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자유교육을 열심히 해왔더니 그 결과 오늘 현재 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하여튼 미국의 엄청난 교육 적자로 결과가 됐다. 네. 그 교육 적자로 고용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미국 안에 있어야 될 고용이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 이제 이런 주장을. 그 부분이 하여튼 미국 내에서는 크리티컬하죠. 그렇죠.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런데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은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 교육을 해야 결국 잡 크리에이션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뭐 교육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한 게 지난번 연두교서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래로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넘어야 될 사안이 뭐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미국 국내에서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레이드 어젠다, 교육을 어떻게 할래라는 걸 갖고 상당한 정도의 그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뭐 너무 직접적인 제가 질문입니다만 그냥 기자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내년에 잘하면 그럼 EU하고 미국하고 동시 타결 가능성도 어떻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되면 좋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 예, 뭐 내년 7월 1일이니까요. 네. 미국 쪽이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원래 합의한 대로 하자 하면 그보다 훨씬 빨리도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유는 조금 미뤄졌던 거죠? 내년 7월. 뭐, 예, 사실은 뭐 올해 안에 좀 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는데, 뭐 이유가 27개국이고 그 중에 또 뭐 이태리였습니다. 이태리가 조금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거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이 뒤로 밀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EU 행정부가
7월이라는 날짜를 딱 박아가지고 발효를 시키겠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그 어떤 결의뿐만 아니고 그 EU 의회의 지금까지 동향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늦거니 할 수 있다 네. 판단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상임위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뭐 내년 7월 1일 전까지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FTA 나오면 그동안에 너무 미국하고 EU 얘기만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시아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아시아 쪽 얘기 네. 좀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네. 그 본부장님 한중일 FTA 앞서가지고 투자협정이 연내 지금 마무리되기로 했었었는데 네, 네.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건 늘 상의 이제 의지는 앞서가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절충이 내는데 참 점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FTA랑 굉장히 의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투자 부분이라도 좀 하면 그게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투자에 관한 한은 우리는 상당히 그 뭐랍니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게 우리하고 일본 간의 투자 협정이 잘 돼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양자 간에. 우리하고 중국 간에도 투자 협정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한중일 요 삼각을 놓고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 간에 투자 협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중일이라는 삼각에서 우리는 입장이 변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투자 부분을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 한중일은 아무튼 역사적으로 참 묘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그 일본하고 중국이 안 되니까 둘이가 좀 이야기가 잘 되면 좋은데 뭐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뭐 사실 우리 입장은 뭐 이쪽하고도 따로 돼 있고 이쪽도 따로 돼 있어서 네. 뭐 상당히 우리는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FTA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가 이제 참 큰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지만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따느냐가 참 문제인데, 네. FTA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특징적으로 뭐 중국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조금 미국이나 EU하고는. 다르죠. 뭐 중국이 우리하고 지금 뭐 이제 아직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도 뭐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하고 많이 했죠. 근데 중국이 이미 FTA나 뭐 다른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네. 있습니다만은 그런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 뭐 주로 좀 이렇게 개도국 쪽이 많죠. 개도국 네. 쪽이 많아서 아마 중국도 우리하고 하면은 그 제대로 된 공업국, 제대로 된 뭐랍니까 경제 하고 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난번에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뭐 구동존이라 그랬나요? 그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구하고 추구를 하고 뭐 조금 생각이 다른 거는 조금 옆으로 존치해 놓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차차 하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게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같아요. 근데 과연 중국이 한국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서로 간에 좀 타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타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저렇게 공업력을 갖춘 나라하고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건 처음인데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쉬운 것부터 먼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좀 이렇게 제쳐놓는 그런 방법을 아마 그대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보고 그런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뭐 미국이나 EU하고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이고, 아주 재밌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라는 특별한, 참, 그 개성 있는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서 협상에 임하느냐의 문제를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달에 사전 협의가 있죠. 있죠? 예, 1차는 지난달에 1차는 했었고요. 끝났고요. 예. 예. 1차는 했고, 2차 협상을 하여튼 연내에 하기로 했습니다. 연내에 하기로 했는데, 네. 날짜가 아마 제가 11월 말쯤으로 듣고 있습니다. 11월 말. 다음 달이네요. 어쨌든. 내년도에 어떻게 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를 좀 보고. 뭐 협상이야 뭐 얼마든지 시작을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협상을 하면은 그걸 얼마나 이제 진척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대놓고 협상했다가 뭐 질질 끌면, 그 뭐 일본하고 우리가 그랬죠. 그래가 지금 중단이 된 지가 지금 2004년에 중단이 됐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6년째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좀 챙길 거 챙겨놓고 네. 가면 오히려 더 원활화 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본부장님 일본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얘기 안 할 수 없죠 또. 협상단 급이 좀 높아졌죠? 예, 국장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재개를 위한 그런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또좀 조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시점 좀 그러니까 그 말씀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언제까지 끝내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뭐 하여튼 서로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협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2004년도에서 중단됐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현안에 걸려 있는 최대 현안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가령 일본한테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요. 네.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이렇게 하면서 우린들 쉽지 않죠. 국내적으로 굉장히 소란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어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게 나가야 될 방향이다 하면은 그거를 좀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왔다는 게 우리가 지나온 몇 년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TV에서 본부장님 많이 뵀죠, 저도. 또. 예. 때로는 고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러니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설득하는 과정에서 뭐 한때는 뭐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꾸준하게 그런 의지를 갖고 해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뭐 잘했죠. 잘 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뭐 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거에 늘 민감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가겠다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단될 때에 이제 뭐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요. 일본이 농업 쪽의 그 개방을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가 안 되고 뭐 턱없이 뭐 이 정도밖에 개방을 못 하겠다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게 타결이 되겠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뭐 딱 농업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장벽을 내리고 개방폭을 넓히자는 건데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 타결 좀 이렇게 협상이 중단된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우리 FTA를 둘러싼 이제 주변 관련국들, 강대국들 지금 말씀하신 미국, EU, 일본, 또 중국. 자, 이제 각자들이 다 생각하는 바들이 다를 텐데, 우리 시장을 놓고는 미국하고, EU가 우리하고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또 시장 선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본대로 FTA에서 한국한테 좀 밀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중국도 네, 중국대로 네. 아까 중국이 이미 FTA 체결을 한 나라들은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국가들이 없었더란 산업화가 제대로 된 국가들이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속에서 과연 얼마 전에 저희 서울경제신문에서 FTA 특집을 한번 쓰면서 과연 한국이 FTA 허브로서 이제 네.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런 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선진국, 개도국, 또 신흥국들 이렇게 아우르는 네. 그 허브가 좀 될 수 있을까? 네. 완전히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요. 네. 미국하고 EU하고 동시에 이렇게 FTA를 한 나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국하고 했는 나라가 있고, 주로 남미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EU하고 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두 나라를 같이 이렇게 한 나라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참 아주 독특한 그런 지위에 지금 서게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큰 중국, 아시아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EU도 아시아의 어떤 연계를 갖는 첫 번째 국가로서 한국을 선택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특히 아시아 동북아 이쪽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면서 바깥 시장을 확보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의 개방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서비스가 좀 개방이 되고요. 거기에서도 경쟁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땅은 좁지만은 우리 내수 시장이 확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내수 시장이 확충이 되려면은 제조업 열심히 해가지고 바깥에만 계속 팔아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서비스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서비스가 돌아가려면은 바깥하고 경쟁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돈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진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제 별명을 미스터 FTA라고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수 시장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개방도를 올리는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 하지 않고는 계속 바깥 시장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가고요. 좋은 말로 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거지만은 그 시장이 흔들리면 그렇죠.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Some speak of ends, some speak of endlessness. Some speak of now, some speak of then. Some speak of sense, some speak of senselessness. Some speak of life, some speak of death. 자, 본부장님 내수시장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어쨌든 FTA가 100% 사실은 그 파지티브한 쪽,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또 그렇기 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FTA로 인한 그 어두운 부분, 또 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피해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없어서는 안 될 텐데. 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FTA를 하면서 협상에서나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늘 필요한 부분이 농업, 수산업에 대한 보완. 이행 쪽에서는 이제 보완이고, 협상할 때는 그 민감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상대편하고 이제 어려운 협상의 고비를 넘기다 보면 늘상 절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상당 부분 하여튼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를 좀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는 방어대로 했지만은 이 개방이 될 때에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보완책을 해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서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보다 크게 보면 이게 교육이 확대되면서 분명히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그건 아무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그럼 이 생긴 부가가치를 이렇게 배분이 적정하게 됐느냐는 거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고 국내적으로도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논란은 이제 DDA에서도 개발 문제를 개발 문제를 논하자는 거는 아직 개발이 충분하지 못한 신흥국, 개도국이 조금 더 떡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엔주리를 달라든지 핸디캡을 달라든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국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외교육이 잘 되니까 기업들은 잘 가는데 이게 서민 쪽으로는 조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배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이 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에서 낙오된 그 그늘진 부분을 어떻게 걷어 올릴 거냐. 는 거는 항상 좀 고려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좀 전에 농수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 외에 제가 특정 부분을 하나만 좀 따로 좀 띄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SSM 문제 있죠. 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첨예한데, 그 문제 좀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사실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소매 유통에 관한 거거든요. 소매 유통. 근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이 개정안이 두 개 같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재래시장이 전국에 1,550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550개는 보호를 하자. 그건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경계에 그런 가게가 있으면은, 이거 보호 하나만 하니까, 거기에 또 주변 한 500m를 완충지역을 주자. 네. 500m면은 이쪽 합치면 1km가 되죠.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조금 도전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뭐 잘 없고요. 근데 뭐 저로서는 야,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왜 재래냐. 여기에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업이 좋지만은 그런 부분은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하면은 막 설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직 설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자 그랬죠. 지금 문제되는 SSM은 그 바깥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재래시장이 있고 그 주변 500m 하면 A, B를 빼고 나면은 C가 남지 않습니까? 남는 C 지역에도 SSM이 들어가는 거를 정부가 조정을 하자는 게 지금 상생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정을 뭐 지난 한 1년 몇 개월간 해왔어요. 해왔는데 뭐 이제 지자체들이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뭐 기업에서 SSM을 내겠다 하면 그 골목 상권에서 아, 저 SSM이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조정해달라. 하면 이제 조정 신청이 되는 거죠. 그 조정 신청을 받고 이제 지자체가 나가서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이 이제 얼마나 자주 있느냐. 그 다음에 조정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를 우리도 관계가 되지만은 국제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지금 뭐 홈플러스라는 거는 영국이 95%의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6조가 들어와 있거든요. 6조면 큰 돈이죠.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정도인데 1000조에 6조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사람들이 그 투자를 갖고 올 때는 한국이 10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대외적인 약속, 자기들 이 유통시장은 개방을 하겠다 했던 그 약속, 뭐 이런 걸 믿고 돈을 가져와서 쭉 운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막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완전히 막겠다는 게 아니고 좀 상생을 하자는 거 아니냐. 그 저쪽에서는 아, 상생까지는 좋은데 이게 상생이 조금 너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래시장하고 그 주변은 보호가 되는 거는 뭐 합당하다고 보되 그 바깥 지역은 어느 정도 보호와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균형이 좀 있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균형이 맞느냐는 쪽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개정안대로 그대로 가면 뭐 저는 바깥에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은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건 진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데요. 과연 그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 유통은 뭐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소매 유통을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대로 그 주변은 주변대로 그 바깥은 바깥대로 전국토를 전국 규제하에 두겠다면 그럼 유통을 어떻게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는 것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문제는 사실은 당연히 본부장님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국내적으로 조금 비껴난 질문인데 제가 당연히 그래도 예. 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예. 그 본부장님 얘기 나온 김에 G20 얘기 조금 한번 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큰 행사인데 아무래도 조금 뭐 평가가 국내에서 또 조금 뭐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조금 알맹이가 없는 행사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 G20 뭐 의미 효과 그런 거 조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뭐 우선 저도 뭐 늘 어느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몇 가지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네. 우선 첫째 G20에 그 국가들이 모이면은 이게 세계 GDP의 85%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UN 회원국이 한 170개국이 이제 한 15%거든요. 170개국이 15%에 20나라 이렇게 모이면은 85%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모임이죠.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마침 이제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는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게 장소가 서울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영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조금 이렇게 더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더 하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지난번 몇 번 이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G20 회의를 가보면 그 나라들이 홍보를 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 홍보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널리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는
특히 제 부분이 이제 그 국제 통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에 모이시면은 정상들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꾸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보호주의 조치 네. 이런 부분을 다시 억누를 수 있는 강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죠? 아유,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러자도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본부장님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G20가 이야기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 자유무역협정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각국의 자국 산업도 좀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슬그머니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상황이 그런데 우리 쪽에서 지금 FTA는 사실은 몇 년 동안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격적으로 해왔고 혹시 이런 추세에 대한 우려 또 네. 우리는 너무 빨리 FTA를 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한 속도 조절 같은 거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잠깐만 하나 잊어버린 게 지금 환율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호무역주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당장 환율 이번 G20도 이게 뭐 환율 전쟁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죠. 예. 그거 근데 말씀해 뭐 주시죠. 대한민국이 너무 이제 FTA로 해가지고 자유교역적으로 너무 빨리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아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우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제 보호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G20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스탠스틸을 하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죠. 쭉쭉 눌러져 왔고, 굉장히 억제돼 왔고, 근데 최근에 이게 다시 조금 이렇게 막 돌출되는 그런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요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그 G20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수많은 협상을 거쳐 오시면서 이게 뭐 개인 간의 일도 사실 뭐가 꼬이면 풀리기가 참 힘든 건데 그 많은 협상을 거쳐 오시면서 아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기회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본부장님이 보시는 그런 글로벌리 다니시면서 협상을 많이 해보시면서 비춰지는 우리의 장점, 단점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조금 뭐 FTA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예. 네. 우리 장점은 뭐, 그렇죠. 뭐 동방예의지고 예의가 바르고, 네. 그죠? 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랍니까. 좀 소심해 보이고,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기계 보면 장점이거든요. 상대편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어깨에 힘준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장점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끈기 있게 하는 거, 그죠? 뭐, 끈기 있게 하고 계속 노력하고 하는 게, 저를 포함한 한국민들의 큰 장점이죠. 단점이랄까 하면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근데 이제 흔히 뭐 사람이니까 이제 감성에 지우칠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감성이면은 이제 흔히 뭐 예술도 생각할 수 있고 연예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류란 것도 생기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뭐 과학의 영역이나 합리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성의 영역인데 분명히 우리 쪽에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인 반면에는 그만큼 합리성이 비중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과학적인 사고,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뭐 그런 우리가 크게 고초를 겪었던 그런 쇠고기 파동 같은 거를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조금 더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뭐 그렇게 큰 고초를 넘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한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늘 자각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본부장님 억울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어떻게 좀 짜증을 한번 이렇게 내면은 이게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 짜증을 내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한번 짜증을 내면 저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다는 누명을 꼭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건 좀 세상에 불공평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부장님 별명을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버럭킴이라는 별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얘가 별명이 좀 잘못됐구나 그러고 아마 본부장님이 일 처리하는 카리스마 갖고 그런 별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참 업무에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또 다 됐고 그랬는데 정말 뭐 FTA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웠고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조금 그 FTA 관련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겠죠? 네. 하나 전해주시죠. 예, 뭐 FTA 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미처 모르고 낯선 분들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편지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길 가다 만나면 악수도 해주시고 또 이제 그냥 헐깃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랍니까 좀 표정이 좋지 않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이겠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내용은 쭉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윈윈이 된다는 거는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 경제의 효율을 높여가는 방법이니까요. 뭐 우리가 받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디 가서 팔 수 있고 진출한다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저쪽에다가 반대로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 우위의 원칙에서 보면 그렇게 윈윈의 방향으로 가야 경제 전체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저한테 뭐 특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가서 열심히 하던 우리가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걸 찾아오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쪽 편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방어를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제가 참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김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너무 그 인터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며칠 전에 본부장님 그 일면톱에 이런 제목을 냈어요. 그 FTA를 통해서 세계 자유무역 한국이 중심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맞습니다. 일면톱에 딱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주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마 잘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됐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